버브학에서 치아 형태는 신혼을 파악할 때 지문만큼 핵심 단서로 활용되며 아시아인의 해부학적 특징을 규정할 때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치의학자 뮬라이터는 아시아인의 치아를 조사하다가 앞니 뒤편이 움푹 파여있는 독특한 형태임을 발견하고 산모양 앞니라 이름 붙였습니다. 산모양 앞니는 굴곡 정도에 따라 7단계로 분류되며 아프리카와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동남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 아메리카로 이동할수록 굴곡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인류학자 흐르들리카는 동아시아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산모양 앞니를 베링기아 가설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산모양 앞니는 위안모우 원인과 베이징 원인, 핵시안 고인골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어 다지역 기원설을 주장했던 중국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주요 근거로 인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니를 제3의 손처럼 즐겨 사용했던 네안데르탈인 또한 산모양 앞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지역 기원설에 힘이 실리진 못했습니다. 치과 인류학의 개척자 크리스티 터너는 아시아인의 치아를 좀 더 세분화하여 동남아시아의 순다돈트와 동아시아인의 시노돈트 두 개 패턴으로 구분했습니다. 순다돈트는 산모양 앞니가 약하게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뿌리 구조는 아프리카 및 유럽과 동일합니다. 반면 시노돈트는 산모양 앞니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4개의 치아에서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시아와 확연하게 다른 뿌리 구조를 보여줍니다. 터너는 동남아시아인을 비롯해 일본 고대 조몬인, 조몬인의 후예인 아이누족, 대만 원주민에서 순다돈트 패턴을 발견했고 중국 한족, 한국인, 청동기 시대 이후의 야요이인, 몽골인, 시베리아인, 아메리카 원주민에서 시노돈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터너는 초기 동아시아 인류에게서 치아 변형을 유발하는 유전적 변이가 처음 나타났고 시노돈트 변이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강력한 자연 선택을 받아 지배 그룹으로 성장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시노돈트 그룹은 극동 시베리아의 추위를 견뎌내고 베링기아를 건넜는 데 성공했으며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의 지리적 기호는 동아시아에서 유래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유전학자들은 순다돈트에서 시노돈트로의 극적 치아 변형을 유발시킨 유전자가 EDAR 변이 V370A임을 찾아냈습니다. 엑토디스플라신 A 수용체 EDAR은 치아뿐만 아니라 모발, 땀샘, 유방 분비선, 손톱, 귓볼, 턱 모양과 같은 폐하의 외배역 기관 발달을 조절하는 중요 유전자입니다. 모유를 통해 비타민 D와 지방산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빙하기의 환경 선택이란 최신 논문에 따르면 EDAR 변이는 시노돈트 치아 변형뿐만 아니라 모발을 굵은 직모로 만들고 유방의 지방 조직을 감소시키는 대신 유선 생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따뜻한 순다랜드에서 동아시아로 북상했던 초기 인류는 겪어본 적 없던 매서운 겨울 추위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3만 년 전은 본격적인 빙하기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겨울철 추위는 따뜻한 옷과 천막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문제는 햇빛 노출이 감소되면 비타민 D 결핍증이 발생합니다. 비타민 D는 지방층 형성을 촉진해 추위에 대한 체온 유지 및 면역 반응에 관여하며 결핍 시 아기들의 저체중 및 뼈 기형의 고루병을 유발합니다. 성인의 경우 햇빛이 부족하더라도 비타민 D를 야채와 생선, 술록, 물개와 같은 식단을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지만 신생아의 경우엔 전적으로 모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V370A는 유선 생성을 증가시켜 모유양을 늘릴 뿐만 아니라 식품에서 섭취된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을 모유에 더 많이 함유되도록 증폭시켜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24살 정도로 매우 낮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20대에 사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 평균 수명을 깎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모유의 양과 질이 모두 향상되면서 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들의 생존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3만 년 전쯤 중국 중부 지역에서 EDAR 변이가 처음 나타났고 향상된 모유 수유의 영양학적 이점 때문에
빙하기 때 강력한 자연 선택을 받아 빠르게 지배의 그룹으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동아시아인의 독특한 시노돈트 치아 패턴과 굵은 직모 모발, 작은 유방은 유선 생성을 촉진하는 유전자 변이 때문에 부차적으로 획득된 특징인 것입니다. 크리스티 터너는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을 시노돈트로 알고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남미 원주민 중 순다돈트 패턴이 소량 혼재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빙하기 때 EDAR 변이를 획득하지 않은 소수의 순다돈트 그룹 또한 높은 영아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베링게아를 건너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동아시아인은 굵은 직모 모발뿐만 아니라 채모가 상대적으로 좁고 대머리가 드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학자들은 아시아인이 빙하기 동안 두꺼운 모피 옷을 입은 상태에서 깨끗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털이 감소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반면 최근 일부 학자들은 순다랜드의 초기 아시아인이 바닷물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털이 줄어든 것이라 추측합니다. 1960년대 해양생물학자 알리스터 하디는 인류 기원에 대한 수생 유니논 가설이란 다소 엉뚱한 주장을 제시했는데 학계에서는 사이비학설로 취급받으나 다만 몇몇 참고할 만한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돌고래, 물개와 같은 해양 포유류와 강물 및 진흙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하마, 코끼리, 돼지와 같은 동물들은 털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상 포유동물의 경우 채모가 주요 단열재 역할을 하는 반면 물속에서는 피하 지방층이 주요 단열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아인의 채모가 감소된 이유가 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따뜻한 바닷가, 강가 생활에 적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채모와 머리숱은 남성 호르몬 양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아시안 남성은 테스토스테론과 DHT 양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40대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아프리카계가 아시아계보다 1.5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시아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아프리카와 비교했을 때 5분의 1 정도로 낮으며 도핑 테스트에서 상대적으로 안드로겐이 낮게 검출되어 해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국 남성과 스웨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량과 유전자를 비교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 남성은 UGT 유전자 다양성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남성적 터프함과 운동신경이 약간 떨어질진 몰라도 폭력성이 감소하고 대머리 및 전립선암 발병률이 낮은 장점을 갖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순다랜드의 따뜻한 바닷가와 강가에서 해양 식량을 안정적으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바나 초원에서 대형 포유류를 사냥할 때만큼 굳이 남성 호르몬을 뿜어낼 이유가 감소했기 때문은 아니었을지 상상해봅니다. 순다랜드에서 동아시아, 시베리아로 북상한 초기 아시아인은 자연스러운 기후 적응에 의해 점차 피부색이 옅어지고 몸집 크기가 다시 증가했을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럽과 동아시아의 밝은 피부는 수렴 진화를 통해 독립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멜라닌과 관련된 유전 인자들의 종류는 그 수가 매우 많고 복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럽인의 밝은 피부색은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 대규모 이주 물결 때 발생한 유전자 변이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1만 년 전 영국의 고대 수렵 채집인 째다면의 경우 어두운 피부색에 푸른 눈, 곱슬머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국 지역은 햇빛 양이 부족하고 째다면은 어두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기와 생선, 야채를 섭취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농업혁명 이후 아나톨리아에서 유럽으로 이주한 초기 농민들의 경우엔 주로 곡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심했고 밝은 색의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동아시아는 모유 분비를 향상시키는 유전자 변이로 유럽은 색깔을 변화시키는 유전자 변이로 비타민 D 결핍에 대응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후 적응에 따른 코의 형태 변화 연구에 따르면 습하고 더운 기후에서는 콧구멍이 넓고 콧볼이 옆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춥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콧구멍과 콧볼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여름은 매우 덥고 습한 반면 겨울은 춥고 건조한 기후가 반복되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코 모양을 갖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대한민국 연구팀은 한국인의 안면 각도, 눈썹 능선, 코높이의 얼굴 형태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 변이들을 조사하였고, 또 다른 중국 연구에서는 호커풀과 쌍꺼풀 형태의 두 개의 RS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안면 윤곽, 눈꺼풀, 코, 눈동자 색과 같은 작은 외모 특징들은 개인적 편차 혹은 우연한 유전적 부동, 그리고 선 선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합니다.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유전자들은 종류가 매우 많고 기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굳이 우리가 이러한 유전자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전학 연구가 이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동아시아인의 초기 기원과 유전적 변화 과정을 순다랜드의 남쪽 경로를 전제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4만 년 전쯤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던 N계열 A그룹과 X그룹의 고인류 또한 현대 동아시아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초창기 유라시아 대륙의 고인류는 현대의 북방계 민족들인 몽골인 및 시베리아 원주민과는 관련성이 낮은 별개의 그룹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연상하는 북방계 민족의 대부분은 비교적 최근인 1만 년 전 이후부터 동아시아인이 북상하여 현지 기후에 적응한 우리의 사촌들로 유전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동남아시아 남반계열보다 북반계 기만 민족과 훨씬 닮았는데 순다랜드 기원이 말이 되느냐고 따지신다면 수만 년 전 초창기 기원에 관한 이야기와 수천 년 전 역사시대의 이야기를 같은 시대선상에 놓고 혼동하는 것입니다. 2009년 휴고에서 발표한 아시아인의 S&P 조사에서는 동아시아인의 지리적 기원을 대략 동남아시아 10대, 중앙아시아 1의 비율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Y염색체 하플로 그룹으로 동아시아인의 기원을 추적한 2011년 논문에서도 동아시아인의 지배적 4개 하플로 그룹이 93% 비율로 대부분 동남아시아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다만 7% 정도만이 유라시아 경로를 통해 유전적 기여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거칠고 척박한 중앙아시아 대륙에서 생존했던 고인류 인구수는 매우 적었을 것이고 유전적 기여도 또한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유라시아 고대인들이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고원, 타린 분지의 타클라마칸 사막, 천산 산맥, 고비 사막의 엄청난 지리적 장벽들을 뚫고 동아시아에 도착할 수 있었을지 회의적입니다. 수만 년 전 수렵 채집인들은 각 지역별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았던 반면 현대 동아시아인은 1만 년 전쯤 농업혁명을 토대로 폭발적 인구 증가에 의해 기존 수렵 채집인들을 모두 대체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압도적 지배 그룹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의 고대인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